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찾아들면서 우리 삶이 약간은 좀 건조해지고 단조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삶의 재미를 찾아서 하나씩 재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다른 패밀리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매일매일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는 댓글들이요, 저로서는 커다란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유튜브라는 그 직업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약간 슬럼프도 찾아올 수 있고 가끔씩 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튜브 운영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좋은 댓글, 좀 저한테 힘이 될 만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4월 27일 화요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기사는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테슬라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일단 어닝 결과부터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EPS 결과가 나왔는데요. EPS는 어닝 퍼 쉐어죠. 한 주당 만들어낸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EPS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갭이 있고 갭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갭 EPS는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P&L,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찾아봤을 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EPS를 얘기하는 거고요. 논갭 EPS는 공식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일부러 만드는 그런 수치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분기마다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일회성 비용을 제거를 하고 나서 좀 평가를 해봐야 분기별로 좀 비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번 분기에 어떠한 실적을 만들어냈는지 좀 눈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논갭 EPS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정확한 그 회사의 기업 활동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논갭 EPS는 0.93이 나왔고요. 마켓 예상치에 비해서 15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갭 EPS는 반면 0.39달러가 나와서 마켓의 예상치보다는 오히려 8센트가 적게 나온 수치가 됐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요, 10.39 빌리언이 나와서 테슬라가 드디어 10빌리언 이상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의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요, 73.5%가 올라가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그리고 마켓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매출의 규모보다는 무려 110밀리언이 더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스는 생산량이죠. 이번에 1분기 동안 테슬라가 생산한 자동차 대수는요, 18만 338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1분기랑 비교했을 때 76%가 늘어난 것이고요. 딜리버드는 지금 생산하고 나서 판매가 된 거잖아요. 판매 대수는 더 좋았죠. 18만 4,777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109%나 상승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세븐스 쿼터 인어로니까 7분기 연속으로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드디어 이제 우량한 기업이 돼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7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된 것은 볼륨 그로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점, 그리고 레귤러터리 크레딧 레비뉴 그로스니까 이번에 탄소 배출 크레딧을 판매해서 발생시킨 그 레비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 에비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94%가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죠. 에비타 마진도 17.7%, 마켓에서 기대하고 있던 게 16.9%니까요. 지금 그 순이익 마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토모티브 쪽에 그로스 마진도 좋았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총 수익이잖아요. 전체 매출에서 그 필수 비용을 빼고 나서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고 나서 남은 것을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26.5%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는 24.3%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그 그로스 마진이 26.5%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테슬라가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또한 어떠한 언급을 했냐면요. 모델 Y가 샹하이 쪽에서 계속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도메스틱 서플라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레이시오가 90%라고 합니다. 따라서 밖에서 이렇게 그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부품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90%가 넘어가니까 부품을 그 조달받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 수출, 엑스포트는 수출이잖아요. 유럽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쪽으로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좋은 뉴스를 여러 가지 전해주고 있죠. 반면에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가팩토리 샹하이는 이미 그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는데 볼륨이 올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아직 오픈하지 않은 기가팩토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베를린에 있고 또 하나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공장 역시 올해 안에 오픈해서 프로덕션과 딜리버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가팩토리가 오픈된다면 생산량과 그 딜리버리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또한 테슬라의 세마이 딜리버리도 곧 시작된다. 이제 올해 begin in 2021 올해부터 테슬라 세마이를 판매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요. 예전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목표를 앞으로 매년 그 판매량을 50%씩 올려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앞으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판매량을 50%씩 계속 올리면서 결국은 2천만 대를 판매하는 것을 2030년에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수정하기는커녕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some year이니까 어쩔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그거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에버리지 그로스는 50%를 우리가 한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기사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테슬라 turns record profit despite new Model S and Model X delay. 이번에 모델 S랑 모델 X는 사실상 판매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이익이 프로핏이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스트 에버 스타트니까 이번 1분기가 사실 역사상 가장 좋았던 그 분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최고의 분기를 만들어냈는데 모델 S 그리고 모델 X는 사실 판매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를 아직 판매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실적을 냈다. 모델 3랑 사실 모델 Y 두 개 가지고만 지금 판매를 했는데 좋은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518 밀리언 가치가 있는 레귤러터리 크레딧을 판매했다. 레귤러터리 크레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을 하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크레딧을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여기서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번 분기에 518 밀리언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It would have finished the quarter in the red without them. 그러니까 만약에 이 레귤러터리 크레딧이 없었다면 이번 분기에 적자였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순이익의 규모가 438 밀리언이었잖아요. 그런데 레귤러터리 크레딧이 518 밀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518 밀리언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2021년 1분기에 적자를 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러한 논리에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 레귤러터리 크레딧을 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분기에도 계속 판매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판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그 환경 관련된 그 규범을 조금 더 강화하겠죠. 그러면서 이 크레딧은 사실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정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핏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비즈니스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지적 재산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퀄컴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제조업을 해서 올리는 그 매출도 있지만 사실 지적 재산권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적 재산권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너네는 뭐 판매하는 것은 없으면서 이런 데서 돈을 버니까 이걸 빼면은 적자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레귤러터리 크레딧을 빼고 생각하는 것은 좀 테슬라의 흠집을 내기 위한 그 테슬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좀 논리의 모순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데요. We think Model Y will be the best-selling car or vehicle of any kind in the world.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요. 모델 Y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링이니까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가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Probably next year,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100%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 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2022년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22년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의 종류는 모델 Y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일 시간이 좀 되면은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한번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볼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2022년에 만약에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된다면 이런 그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 자동차의 종류는 토요타가 만드는 코롤라거든요. 이 코롤라가 지금 1.2 밀리언이 판매가 됐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2020년은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이 찾아왔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019년 정상적이었던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 밀리언을 판매한 것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의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다면 적어도 1.2 밀리언이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그 테슬라의 판매량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1.2 밀리언에다가 이제 모델 3라든지 X라든지 다 추가해서 판매량을 좀 산정해 보면 우리가 내년에 테슬라의 그 예상 주가를 이 정도로 책정해 볼 수 있겠다.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그러한 영상을 재미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sold nearly 300 million of Bitcoin in Q1. 테슬라는 팔았다. 3 밀리언이니까요. 한 3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1분기 동안에 판매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잖아요. 그때 매수한 금액이 1.5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5 빌리언 중에 272 밀리언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300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지금 물량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발란시트를 살펴보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규모는 1.331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1.5를 투자해서 272를 팔았으니까 사실 1.22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1.2 대신 1.33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재미를 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판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제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54K까지 54,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제 53,000대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김에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Bitcoin is recovering. What's behind its latest move?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많은 뻑으로 빠졌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48,000, 49,000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지금 53,00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주요 그 기관들, 은행들이 좀 관심을 보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보시면 월스트리트 뱅크들이 지금 액티블리 매니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립토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립토 펀드를 만드는 이유는 프라이빗 웰스 클라이언트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VIP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VIP 고객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JP 모간이요, 드디어 크립토 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JP 모간은 그 얼마 전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JP 모간은 규모로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입니다. 따라서 가장 전통적인 은행,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JP 모간이 드디어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펀드를 만든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주류 쪽에 비트코인이 편입이 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뉴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JP 모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모간 스탠리도 펀드를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Offering privately managed Bitcoin fund. 비트코인 펀드를 프라이빗하게 매니지를 한다 그러고요. 이거 역시도 VIP 고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3월 달에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아마존, 굉장히 좋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아마존 스톡 스플릿, speculation sends shares higher. 아마존의 스톡이 스플릿 되겠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마존 주식 분할을 한다는 스페큘레이션이니까 어떻게 보면 루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루머가 그 주가를 지금 위로 올리고 있다. 어제 보면요, 아마존의 경우 지금 3,4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2%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폭스 비즈니스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찰스라는 사람이 있네요. 저랑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가스파니오. 이 사람이 지금 그 아마존 스톡 스플릿이 2021년에 될 것이다라는 루머를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의 그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마존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찰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존의 어닝 발표가 있잖아요. 이번에 어닝을 발표하면서 아마도 이 스톡 스플릿에 대한 뉴스를 함께 전해주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커다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루머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런데 제프 베조즈가 다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분할해서 주식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번 주 있을 목요일날 아마존 그 어닝 발표에서 주식 분할이라는 엄청난 호재가 발생할지 사뭇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종목이죠. 니오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 stock is suddenly on fire. This is why. 니오 주식이 갑자기 on fire다. 갑자기 불 붙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7 straight days of gain. 지금 주가가요, 니오의 주가가 7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세가 좋죠. 이렇게 좋은 이유는요, 사실 뭐 별다른 그 호재가 있어서는 아니고 테크니컬한 팩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테크니컬 팩터라는 것은 그 주식 차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 니오의 주가는 1100%가 올라갔습니다. 10배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원래는 49달러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올해 초에 67달러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였죠. 그러다가 이제 2월달, 3월달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달에 3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67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32까지 완전히 반토막이 났죠. 이렇게 반토막이 났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이나 EV 마켓의 컴피티션, 그 경쟁이 심화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에 대한 그 컨퓨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나 뉴이어 홀리데이니까 이때 한국으로 치면 설날 연휴가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설날 연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때 딜리버리 넘버가 떨어지면서 그 마켓에 어떻게 보면 약간 놀래킴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쇼티지 오브 세미컨덕터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때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사실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악재들이 계속 몰리면서 사실 니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거기에 이제 한몫 더한 것은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다 빠지는 시기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졌던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이 레이팅을 준 기관은 CLSA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수빈팍, 한국계 애널리스트인 것 같고요.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바이 레이팅을 주면서 예상 주가를 50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현재 니오를 평가해주는 애널리스트 중에 2/3, 3분의 2 정도, 한 66%, 67% 정도 되는 사람이 바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왜 좋은 수치냐면요, 현재 S&P 500의 그 평균, 그러니까 주식들의 평균 수치를 보면 55% 정도가 바이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S&P 500에 들어있는 주식들이 받고 있는 평가보다도 지금 니오에 대한 평가가 더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밑에 보시면요, more importantly, though, NIO stock was oversold. 자, 그러니까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NIO 스톡이 너무 많이 주가가 떨어졌었다. oversold라는 것은 너무 심하게 판매가 됐다는 거잖아요. 판 사람이 너무 많았다.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oversold 아니면 overbought 이런 얘기 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하나 있죠. RSI라는 게 있습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게 있는데요. 이 RSI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보통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많이 팔렸다, 너무 오버솔드라 그러고요.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버보트, 너무 과열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버보트 돼 있을 때는 약간 우리가 좀 주식의 수를 줄이면서 주가의 하락을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Relative Strength Index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뭐 RSI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finbiz.com입니다. 여러분들 finbiz.com은 많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이 좀 유명한 박스로 되어 있는 주가의 차트를 보여주는 것이 finbiz.com인데요. finbiz.com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그 티커를 넣는 그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그 주식에 티커를 넣으시면 됩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NIO잖아요. 그래서 니오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니오를 클릭하시고 나면 차트가 나오는데, 그 차트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 중에요, 조금 그 숫자의 크기가 작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RSI가 보이죠. RSI가 여기 항상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57.94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버솔드, 그리고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버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니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다가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회복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면 finbiz 같은 경우는 무료 웹사이트니까요, 누구나 들어가셔서 이 Relative Strength Index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 크기가 좀 작아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시킹 알파 아시죠? 시킹 알파 들어가셔도 우리가 Relative Strength Index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NIO 찍으시고요. 자, 니오 나오죠? 니오로 들어가셔서 여기 쭉 보시면은 모멘텀 보이시죠? 모멘텀을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Relative Strength Index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보죠.
자, 여기 두 가지 차트가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차트는 니오의 주식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밑에 보시면 이게 바로 RSI거든요. Relative Strength Index인데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따라서 너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고요. 너무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RSI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최고점을 형성했을 때를 보시면은 85점, 여기 보시면은 그 RSI가 나오죠. 88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여김없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55까지 떨어졌다. 여기 보시면 26까지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이쪽에는 더 떨어졌네요. 21 그리고 21 이렇게 RSI가 떨어지게 되면요 다시 회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그 주식의 매수 시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이번 기사도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기업이죠. 루시드 모토에 관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펙 처칠 캐피탈 for gains on speculation of Lucid Motors collaboration with Apple. 처칠 캐피탈 4 스펙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루시드 모토랑 합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스펙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CCIV가 어저께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6.16%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CCIV가 많이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궁금해 할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애플하고 그 루시드 모토가 이번에 그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라는 그 루머가 또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애플하고 루시드 모토가 정말로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멋진 조합이 될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죠. 루시드 모토는 어떻게 보면 럭셔리 브랜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애플이라는 이미지랑 어떻게 잘 조화가 된다는 느낌이 언뜻 제 생각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루시드 모토에 투자하신 분들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고생하셨을 텐데 이 뉴스가 만약에 실제로 실현되면은 드디어 좀 광명을 찾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루시드에 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부디 좋은 뉴스가 앞으로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애쉬로 넘어갑니다. 애쉬에 대한 기사는 그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끝까지 읽어보면은 그렇게 또 나쁜 기사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od news about e-commerce 플랫폼 애쉬는 그러니까 이제 애쉬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주가에 다 녹아 들어갔다.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로 이번 기사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그 기관의 이름은 키뱅크 캐피털 마켓인데요. 이 투자 기관은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따라서 애쉬의 그 레이팅을 밑으로 낮췄습니다. 원래는 오버웨이트로 주고 있었는데 오버웨이트라는 것은 바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하다가 이번에 섹터 웨이트로 바꿨습니다. 섹터 웨이트는 다른 말로 하면 홀드랑 같은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생각에 애쉬라는 주식은 종목은 베스트 롱텀 그로스 스토리다. 그러니까 아직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애쉬를 다운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니어텀 보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애쉬의 주가는요 사실 2019년 말부터 여태까지 380%가 올랐다고 합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올해만 봐도 대단합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월 투 데이시니까요 20%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세가 좋은 그런 주식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추세가 좋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Relative Strength Index 봤잖아요. 그거 생각해 볼 때 조금 이제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투자 기관에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롱텀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키뱅크에 얘기하는 것은 애쉬 같은 경우 그 이 인더스트리 안에서 굉장히 좋은 그 길을 닦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헤비 TR 바이어를 많이 만든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습관적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하는 회사가 바로 애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존 같은 자이언트 컴페티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했잖아요. 아마존이 이번에 새롭게 만든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존 핸드메이드라고. 이렇게 아마존 핸드메이드 같은 그 방식이 쳐들어오는데도 그걸 잘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줄 그런 만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주가의 그 하락이 올 수 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에서는요.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보고 있는 기사의 종류죠. 굉장히 좋은 주식들을 추천해주는 기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탑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을 골라주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탑 애널리스트는 누구냐면요. 팁랭스라는 그 웹사이트 아시죠? 주식을 분석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팁랭스에 등록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팁랭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애널리스트들을 등급을 나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률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팁랭스가 선정한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종목을 좋게 보는지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러브셋 컴퍼니라는 그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퍼니처 메이커, 그 가구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구 회사를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브라이언 나이젤이고요. 이 브라이언 나이젤은 그 프라이스 타겟을 얼마를 줬냐면 현재 $60에서 $8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 대비 18% 상승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좋은 정보가 뭐냐면 러브셋 컴퍼니 같은 경우는 에비타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에비타가 25.9 밀리언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 그 마켓에서 예상하던 추치는 12.6 밀리언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마켓의 예상치를 훨씬 더 초과했다. 거의 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로스 마진이요. 지난 그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로스 마진이 49%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로스 마진이 57.9%로 올라갔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그로스 마진으로 보나 에비타로 보나 지금 어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방금 전에 얘기한 나이젤이라는 사람의 에버리지 리턴을 보니까요. 38.4%네요. 굉장히 그 수익률이 높은 애널리스트입니다. 좀 새겨들만 하죠. 이 사람은 팁랭스에 그 등록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넘버 6를 차지하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애널리스트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나옵니다. 링센트럴이라는 주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링센트럴을 추천하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데니엘 바토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큐리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450입니다. 만약에 450까지 올라가게 되면 현재 주가 대비 38%가 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프라이스 타겟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EV per sales, 그러니까 이 EV라는 것은 뭐냐면요.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세일즈보다 한 23배 정도 올라가야 가능한 프라이스 타겟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경쟁 기업,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기업들은 18배에서 19배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들보다 오히려 더 이러한 주식들보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야 가능한 그런 주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요. 링센트럴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네요. 30% 이상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3년 내내 보여줘 왔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2021년에 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1.5 빌리언인데요. 이 기업은 2030년이 되면 1.5 빌리언에 불과했던 매출의 규모가 10 빌리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에서 1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뭐 5배, 6배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상을 내준 이 바투스라는 애널리스트는요, 지금까지 86.2%라는 엄청난 리턴을 기록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추천한 그 애널리스트 이름은 한즈 모스만입니다. 한즈 모스만이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번에 암하고 합병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쪽에서 조금 제재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지, 이렇게 영국 쪽에서 무슨 조사를 착수하고 이런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이 오히려 조사를 착수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들도 많은 좀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만약에 암하고의 그 합병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바이 레이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800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8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현재 주가에서 30%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암과의 합병이 조금 어려워지는 스토리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AI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AI 그리고 Accelerated Computing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AI라든지 Accelerated Computing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이클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스맨의 랭킹을 보니까요, 팁 랭스에서 지금 10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분은 보통 수익률의 평균이 25.8% 정도 매년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수치죠. 사실 25.8%도.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주식은요,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바이 레이팅을 받았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500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500까지 올라가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한 60%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예상치를 내놓은 전문가는 BTIG에 소속되어 있는 마크 팔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굉장히 확실해졌다. 컴퍼니의 논 트래핑 오퍼링, 그러니까 지금 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주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 모른다. 뭐에 대해서 모르냐면요, 트레이딩 말고도 다른 그 서비스도 많이 있다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요, 인스티튜셔널 프라임 브로키지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다. 이 얘기 뭐냐면요, 지금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붐이 일어서.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기관에서 앞으로 굉장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기업이나 기관들이 그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무래도 보안이잖아요. 안정성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코인베이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코인베이스의 앞날은 굉장히 밝다. 앞으로 기관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코인베이스로 자산의 일부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미주님께서 번역하시고 자막 작업하신 영상을 같이 시청할 차례인데요. 오늘 시청할 영상은 스킬즈에 관한 영상입니다. 오늘 스킬즈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최근 스킬즈의 움직임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 역시 스킬즈였습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만 67%가 올라가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3%가 수요일날 오르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10%가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어저께 다시 16.46%가 올라가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만 거의 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주식이 바로 스킬즈입니다. 자, 과연 어떠한 스토리가 있길래 스킬즈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CEO와의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이름이죠. 앤드류 파라다이스. 이름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이 지금 스킬즈인데요. CEO가 얘기해주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스킬즈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확신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익한 내용 그리고 재밌는 방송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can't speak specifically to why the short sellers out there decide to target us, but we certainly are
very excited about having Kathy partner into Skills. Well, it's brought a lot of bullish momentum into the name for sure. Andrew, one of the criticisms on the short side was around the NFL deal, which you announced. The stock shot up like 25% on that day. The short seller claimed they couldn't find any mention of it on NFL.com. They couldn't find anything on your development platform for making this game. Can you just confirm that this is a real thing? Yes, absolutely. It's a real thing. I'd say even more broadly, these short reports, they have numerous errors and misleading statements that I'd say at best come from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of our business. Institutional investors like Kathy have been really supportive in calling us out, which we certainly appreciate. Look, we're not sure how these reports arrived at their conclusions, but the claims aren't just flawed. They really don't reflect what we're seeing or what we're doing. And at the end of the day, we'll be reporting earnings next week, and I think our earnings will tell a different story. One of the positives, Andrew, for your company and your stock relative to some other mobile gaming platforms is your conversion rate or the stickiness of your customers. Talk us through why you think that is the case and whether it can even improve from here. So, yes, fundamentally, the reason Skills is so successful is we're converting about 8 times as many payers per 1,000 consumers that use games on our platform as the next best alternative, which would be something like in-app purchasing. When you think about the reason for that, it's really because we're providing a better value proposition to the consumer. We're offering them fair, fun, and meaningful competition in their favorite games. And we've completed now 3 different market research studies that show that willingness to pay is actually upwards all the way to potentially 40% of consumers. So we think there's a lot of room to expand from here. What about the questions on revenue recognition, on accounting, comparing you to other frauds? What do you intend to do to respond to those? And are you considering legal action? We're not considering legal action at this time. We think the reality of it is these short reports are without merit, and they arrive at conclusions that simply do not tie out against the business that we're building. We followed a similar approach to other marketplace businesses, whether Uber or Lyft more recently or others, which is really the comp set. The approach that we follow, it was actually set up by Ernst & Young and then validated and reviewed by the SEC. I think the reality is these reports just simply don't understand the business that we're in. And I think investors like Kathy have expressed that. What about the more broad point or question, Andrew, that most of your revenue by percentage is sort of plateauing or flat versus a much smaller percentage that is in fact growing very quickly? Is that a fair point at this stage in your life? I don't think it is. And I can't comment too specifically as we're in our quiet period right now. But stay tuned until the next week, and we'll be happy to share more information as soon as we can.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 on YouTube.